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입니다. 맥클레어 교수의 선언이 떨어지자 런던 대학교 강의실은 숨이 멎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년의 철학을 담은 한자 앞에서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두 줄 앞에 앉은 중국 유학생 자오 잉웨이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실 구석구석을 울렸고 순식간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독일 출신 고전 언어학 박사과정 학생 요한 슈나이더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문자는 그저 복잡한 그림 기호라며 단호히 무시해왔던 그가, 한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그가, 한 세기 역사의 한글이 5천년의 한자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주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설전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한국은 외국인들에게는 최근에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 벅장마리 귀스타브 등 세계적 작가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세종은 언어학계의 레오나르도 타빈치 등으로 극찬하였으며 훈민정음 해례본 원고가 1997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한글의 역사정문화적 가치를 유네스코가 보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외 언론과 학계 전반에서 한글의 과학성, 단순성, 문화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언어학 교육 분야에서 한글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의 극찬에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치열한 논쟁의 현장과 요한의 내면, 변화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독일 학생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놀라운 여정이랍니다. 런던 대학교의 작은 연구실은 제게 항상 편안한 안식처였어요. 벽에는 라틴어가 새겨진 고대 로마 석판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죠. 긴밤 연구할 때마다 이 석판들은 마치 제 조용한 친구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요한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출신이고 고전 언어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히브리어와 산스크리트어까지 이해할 수 있었죠. 이런 고대 언어들은 제게 너무나 명확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 아시아 언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어 문자는 그저 이상한 그림 기호일 뿐 진짜 알파벳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정말 틀린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진한 커피를 마시고 대학으로 걸어갔죠. 캠퍼스는 항상 수업에 급하게 달려가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제 키 큰 체구와 금발머리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저는 단추 달린 셔츠를 입고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제가 심각하고 차가워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제가 그저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책상에 앉아 논문 연구를 위해 고대 로마 비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책과 오래된 지식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정말 평화로웠죠.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곱슬거리는 빨간 머리와 밝은 미소를 가진 프랑스 친구 클로이 맥도웰이었습니다. 요한 맥클레어 교수님의 새 강의 시리즈에 올 거야? 그녀가 문틀에 기대서 물었어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에 관한 내용이래. 모두들 정말 대단할 거라고 하고 있어. 저는 거의 노트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별로 생각 없어. 논문에 집중해야 해. A 왔으면 좋겠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내처럼 진지한 학자들도 가끔은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있잖아. 맥클레어 교수님은 언어 철학 분야 최고 전문가야. 이걸 놓친다면 정말 미친 짓이지. 저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어요. 아마도 그녀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강의 하나 듣는다고 일정이 크게 망가지진 않겠죠. 다음날 저는 맥클레어 교수님 강의실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교실에는 분필과 커피 냄새가 나고 있었고 햇빛이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지루하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출입문 근처 자리를 골랐어요. 맥클레어 교수님은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을 가진 키 큰 남자였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교실 앞에 서 있었죠. 문자 체계는 그가 힘찬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인간이 만든 가장 놀라운 기술입니다. 저는 자리에 편안히 앉아 메소포타미아, 문자에서 로마 알파벳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맥클레어 교수님이 한글이라는 한국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분명한 감탄을 담아 말했어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일 겁니다. 저보다 두 줄 앞에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이 의자에서 몸을 굳히고 있었어요. 저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한국 문자 체계가 우리 알파벳보다 낫다고? 그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저를 주의 깊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강의는 중국인 학생자오 잉웨이라고 했죠가 맥클레어 교수님 사이에 열띤 토론으로 끝났어요. 그들은 중국 한자가 한글보다 나은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죠. 저는 이상한 매력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에는 이런 아시아 문자 체계가 진지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대학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전 언어 섹션이 아닌 한국어 문자에 관한 책을 찾고 있었죠. 마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것 같아 긴장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여정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시작되기도 해요. 제 여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알파벳에 관한 단순한 강의로 시작되었답니다. 대학 도서관의 동아시아 섹션은 제게 마치 낯선 나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천장까지 높이 솟은 책장들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죠. 책 등에는 제가 잘 아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글자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기를 잃은 듯한 그리고 약간 바보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계속해서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었죠. 이곳은 제 세계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대 로마 텍스트와 그리스시 사이에 있어야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요. 친절한 얼굴에 사서 한 분이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단정한 올림머리에 회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목에 걸린 체인에는 안경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글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그 단어는 여전히 제 혀에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클레어 교수님의 학생 중 한 명이군요. 그녀가 말하며 책장 미로를 통과해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가 왜 제가 여기 있는지 그렇게 쉽게 알아맞힐 수 있었는지 약간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가요? 사서는 저를 파란색 표지의 얇은 책으로 안내했어요. 한글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죠. 표지에는 블록으로 배열된 이상하고 기하학적인 기호들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제가 상상했던 흐르는 듯한 필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책을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으로 가져갔어요. 그곳에선 키 큰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제가 앉아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문자 체계에 대한 제 이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이 우리 알파벳처럼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1400년대에 세종이라는 왕에 의해 발명되었던 거죠. 그는 한국에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글자들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였어요. 자음은 그 소리를 낼 때 입모양과 닮아 있었죠. 모음은 철학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 이것은 글자가 단지 소리를 나타내는 의미의 기호인 우리 알파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이요. 저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서 누군가가 제 옆에 서 있는 것도 목소리가 제 집중을 깨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서양 고전학자에게는 흥미로운 독서 선택이군요. 저는 맥클레어 교수님 수업에서 본 중국인 학생 자오 잉웨이를 보기 위해 올려다봤어요. 그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의 검은 눈동자가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을 담아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맥클레어 교수님이 언급한 것을 좀 더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편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속으로는 방어적인 기분이 들고 있었죠.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을 하다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오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가 거기 있으니 테이블이 더 작게 느껴지고 있었죠. 그는 제 책 옆에 놓인 전단지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것을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었죠. 한국문화원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 마이너스 모든 학생 참여 가능. 그 전단지에는 밝은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참가해봐요. 자오가 말했어요. 저도 거기 갈 거예요.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왜 한국 캘리그라피 워크숍에 참가하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중국 한자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이미 완벽한 셔츠 칼라를 바로 펴면서 말했어요. 처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울 의향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손에 전단지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요한이었다면 두 번 생각도 않고 그것을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제가 스스로 둘러친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한국문화원 앞에 서 있었어요. 큰 유리창과 영어와 한국어로 쓰인 간판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모으려고 하면서 발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왔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불렀어요. 클로이였어요. 그녀가 걸어올 때 빨간 곱슬머리가 통통 튀고 있었죠. 내가 못 참을 줄 알았어. 우리는 함께 센터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밝고 깨끗했으며 벽에는 한국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차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약 10명의 학생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고 앞에는 붓, 먹, 그리고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깔끔하게 뒤로 묶은 긴 검은 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말할 때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윤지안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지 쓰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글이 왜 단순한 글자 이상인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철학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원안의 자리를 잡으면서 자오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앞줄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죠.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여기 온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붓을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익숙한 펜이나 연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손잡이는 길고 가늘었고 털은 부드럽고 유연했죠. 종이는 얇지만 튼튼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한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불편하지만 또한 흥미진진했죠. 저는 새로운 이해의 세계로 문턱을 넘어가려던 참이었고 예상치 못한 안내자들이 그 길을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붓이 제 손에서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노트북 키보드나 메모할 때 쓰는 연필과는 전혀 달랐죠. 먹물은 너무 젖어 있었고 제 손동작은 너무 뻣뻣했어요. 한글 자모 기억을 써보려고 했는데 마치 아이의 어설픈 그림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중국 글씨 경험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오조차도 집중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그의 평소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우리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인내심 있는 눈으로 우리의 시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뒤에 멈춰 서서 제가 붓을 잡은 손을 부드럽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머리로 쓰지 말고 몸으로 써보세요. 저는 다시 시도했어요. 손에 힘을 좀 빼면서요. 이번에는 획이 더 잘 흘러나왔지만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죠. 검은 먹물이 하얀 종이 위에 마치 자기 길을 찾아가는 작은 강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각 획에는 의미가 있어요. 지안이 전체 수업에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억을 쓸 때 여러분은 그 소리를 낼 때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언어를 공부한 모든 세월 동안 입이 소리를 만드는 방식과 일치하도록 설계된 글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틴어와 그리스어 글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단지 소리에 할당된 의미의 모양일 뿐이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이렇게 설계해서 읽거나 쓸 줄 몰랐던 사람들도 빠르게 배울 수 있게 했어요.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만에요. 지안이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생각 없이 말했어요. 지안이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죠. 한글로는 가능해요. 그것이 한글의 목적이었어요. 읽고 쓰는 능력을 부자와 교육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요. 워크숍은 매주 계속되었고 저는 각 세션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천천히 우리 작은 그룹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그녀의 글씨에 예술적 감각을 불어넣고 있었고 자오는 각 글자의 세심한 정확성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저는 모든 획을 분석하며 그 뒤에 숨은 체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조용한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 후 우리는 문화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카페는 따뜻했고 신선한 커피와 달콤한 과자 냄새가 나고 있었죠. 우리는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았고 손에는 여전히 먹물 자국이 약간 묻어 있었습니다. 자오가 테이블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진지했죠. 왜 아시아 문자 체계가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제 뺨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공정한 질문이었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라틴어 같은 알파벳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더 논리적이고 더 효율적이라고요. 뭘 근거로요? 자오가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믿음에 대한 실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제가 배운 것을 근거로요? 마침내 말했어요. 문화적 편견을 근거로 한 것 같네요. 지안이 호의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진정한의 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차오는 저와의 대화를 마치지 않았어요. 중국 문자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죠. 그리고 한글은 한국어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내요. 지안이 대답했어요. 서로 다른 필요에 따른 다른 도구예요. 저는 그들의 친근한 토론을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사고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고전 언어에 대한 제 지식은 이런 다양한 글쓰기 접근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 기하학적인 한국 기호들은 단순한 언어적 호기심 이상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들은 언어 자체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창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맥클레어 교수님의 수업에서 저는 특정 한글 자음과 라틴 문자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제 발언에 놀랐지만 기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업 후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는 진지한 얼굴과 관자놀이에 회색 머리가 있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것이 자네의 실제 연구를 방해하지 않길 바라네, 요한. 재미있는 취미일 수는 있겠지만 자네의 고전 언어학 초점과는 거의 관련이 없을 테니까. 그의 무시하는 태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는 갈등을 느끼며 걸어갔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저도 그에게 완전히 동의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 테이블은 제 시도로 가득한 종이들로 덮여 있었죠. 일부는 끔찍했고 일부는 나아지고 있었어요. 각 획을 조심스럽게 그리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의 모든 단계를 계획했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학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진정으로 호기심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요. 제 전화가 울렸어요. 지안의 메시지였죠. 다음 주 한글 철학에 관한 특별 수업. 놓치지 마세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새로운 친구들 열정적인 클로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오, 인내심 있게 안내해주는 지안이 저에게 중요해졌어요. 시험은 어렵고 길은 낯설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학습 속에서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는 시계 소리와 노트북의 부드러운 윙윙거림만 있을 뿐 조용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깜빡이는 커서가 있는 빈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맥클레어 교수님 수업의 최종 논문 제안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제 손가락은 타이핑하지 않고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전화가 울렸어요. 논문 지도 교수님의 메시지였죠. 자네 전공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화를 잊지 말게.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자에 관한 안전한 논문을 써야 했어요. 마이너스 제가 잘 아는 것, 박사 연구와 잘 맞는 것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현대 컴퓨팅에서의 한글 디지털 적응 서양 문자 체계를 위한 교훈. 타이핑하자마자 걱정으로 뱃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이 주제는 저를 편안한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게 할 거예요. 고전 언어학 동료들은 눈썹을 치켜 올릴 수도 있고 지도 교수님은 분명히 불만스러워 하실 거예요. 심지어 연구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삭제키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모두 지우고 안전한 길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던 조심스러운 학자가 진짜 설렘을 주는 무언가를 찾아낸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바꾸기 전에 제출을 클릭했습니다. 다음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매일 도서관 동아시아 섹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첫날 저를 도와주셨던 사서분은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계셨어요. 제 작은 책상에는 한글, 한국 문화, 디지털 글꼴에 관한 책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런던을 방문 중인 2명의 한국 언어학 교수님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 관심에 놀란 것 같았지만 기꺼이 지식을 나누어 주셨죠. 우리는 대학 근처의 조용한 차가게에서 만났어요. 교수님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이 거의 사라질 뻔했지만 한국 독립 후 더 강하게 돌아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오도 소중한 공부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는 어느 저녁에 노트북과 중국 간식 봉지를 들고 제 아파트에 왔죠. 한글이 디지털 공간에서 더 잘 작동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제게 사탕을 건네며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증명해봐요. 저는 한글의 블록 구조가 작은 화면에서 더 읽기 쉬운 텍스트를 만든다는 연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글의 논리적 설계가 키보드에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컴퓨터가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자오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문화적 연결은 어떨까요? 언어를 컴퓨터에 넣으면 그 영혼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의 질문은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한글을 그저 또 다른 학문 주제로만 보고 있는 걸까요? 실제 사람들이 이 문자 체계를 사용해 생각, 감정,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논문 제출 2주 전 지도 교수님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기뻐 보이지 않았죠. 방은 책장 위 오래된 시계의 부드러운 똑딱거림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네. 요한 그가 미소 없이 말했어요. 이 한국 연구 말이야. 우리가 자네에게 공부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이게 아니야.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한다면 제 학문적 미래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현명한 선택은 물러서서 맥클레어 교수님께 안전한 논문을 쓰고 고전 연구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한 런던 거리를 몇 시간 동안 걸으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웅덩이에 비치고 있었죠. 안전한 것과 옳게 느껴지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캠퍼스 근처의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죠. 한 직원이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테이블을 닫고 있었어요. 지안은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언어를 공부하고 싶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제 이야기가 끝난 후 그녀가 물었어요. 단지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아니라 언어 자체 말이에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생각해봐야 했죠. 인간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의미를 나누는지요. 그리고 한글에 대해 배우는 것이 그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수년간의 라틴어보다 더 많이요? 저는 인정했어요. 글쓰기가 과학적이고 사려 깊으며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지안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네요. 다음날 아침 저는 지도교수님 사무실로 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제가 선택한 주제를 계속하겠다고 말할 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제 결심에 어느 정도 감명받은 것 같기도 했어요. 자네 경력이니까 요한 그가 말했어요. 자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길 바라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학문적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는 머리가 아닌 마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펼쳐진 책들과 메모를 바라보았어요. 지안이 빌려준 한국어 학습서, 연구 논문 출력물, 그리고 제 한글 연습 종이들이 있었죠. 6주 전만 해도 저는 이 중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껏 해온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해가 런던 위로 지고 있었어요. 낮이 밤으로 바뀌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등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열정과 발견으로 가득 찬 단어들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논문이나 학문적 경력이 어떻게 되든 이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도전들은 단지 우리의 기술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시험하는 거죠. 최종 논문 제출일 하루 전 우리 작은 그룹은 한국문화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오늘 그 방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5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더 밝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익숙한 먹물과 종이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도 있었죠. 지안이 마지막 수업을 축하하기 위해 가져온 한국 떡의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지안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녀는 전통 한국 의상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색 바탕에 가장자리를 따라 섬세한 분홍 꽃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우리 각자를 위해 종이, 붓, 그리고 먹물을 준비하면서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지 한글을 쓰는 법만이 아니라 외곽 모양이 중요한지 배우겠습니다. 그녀가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음 은은 땅을 나타내는 가로선이에요. 모음 이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세로선이고요. 그리고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결합되면 다른 모든 모음을 만들어내요. 마치 이 요소들이 우리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녀가 각 획을 보여주는 것을 완전히 매료된 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영리한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글자에 담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서양 알파벳에서 글자는 그저 소리를 위한 임의의 모양이었죠. 하지만 한글에서 그 모양은 삶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서양 문자에서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양과 의미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쓰느냐가 그것의 의미 일부가 되는 거군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제가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 후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한국 음식으로 축하했어요. 테이블에는 한 달 전에는 이름도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보는 다채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죠. 무지개 같은 여러 채소가 들어간 비빔밥, 매콤한 김치, 그리고 달콤한 잡채면. 식당은 따뜻했고 맛있는 냄새와 조용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클로이가 보리차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각에. 그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점차 한글의 마음이 열린 자우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학문적 용기에. 그들의 말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제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내일 저는 제 학과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논문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론으로 논문을 마무리했어요.
한글은 문자 체계가 단지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조직하는지에 관한 표현이에요. 세종대왕의 15세기 창작물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작동하는 명확성, 효율성, 접근성의 모델을 디지털 시대에 제공합니다. 아마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는 서양 알파벳과 동양 문자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글의 예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즉 가장 좋은 문자 체계는 목적, 과학적 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다는 점이죠. 저는 이전에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완성감으로 논문을 제출했어요.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여정 자체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맥클레어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 후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의 눈은 관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자네 논문이 놀라웠네, 요한. 모험이었지만 오늘날 언어학에서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문학 간 사고였어. 그의 승인은 기분 좋게 느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였어요. 저는 한국어 문자가 그저 이상한 그림 기호라고 생각하며 이 여정을 시작했죠. 이제 저는 그것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중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마지막 만남에서 지아는 전통 한국 한지로 포장된 작은 꾸러미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붓, 벼루 그리고 빈 페이지가 있는 수제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속 연습하시라고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여정에서 생각을 적어보시라고요. 다음 여정이요? 제가 물었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으로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다음에 가셔야 할 곳 아닌가요? 그 생각은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그것이 소리내어 말해지니 현실이 되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한글의 고향을 보고 그것을 만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저는 지안이 준빈 책을 펼쳤어요. 조심스러운 획으로 저는 한글로 첫 완전한 문장을 썼습니다. 글자들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을 담아 썼어요. 나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begun to learn. 한때는 이상했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 기호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단지 한국어 소리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시해서 호기심으로, 존중해서 열정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제가 가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서울행 티켓을 예약할 거예요. 논문위원회는 그들의 기대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제가 제 기대를 조정해야 했던 것처럼요. 제가 돌아갈 학문적 세계는 똑같겠지만 저는 깊이 변화했어요. 저는 책을 닫고 속삭였어요. DANK 한글. 나를 변화시켜줘서 고마워. 창문 밖으로 런던은 분주한 저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직장에서 집으로 서두르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고 비가 포장도로에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이미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상점 간판과 강구판에서 한글을 보며 고국에서 살아 숨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죠.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보상이 우리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죠.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